네,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62회를 달려가지고, 62회를 향해서, 이제 민사소법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그 동차반,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하고 나서 숨가쁘게 막 그 2월 말에 3월 초에 보통 이제 2월 한 27, 8일경에 시작해가지고, 한 4달 만에 시험을 보는 이런 분, 그렇게 해서 동차반에 주로 이제 준비를 해오는 건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거하고, 이제 그게 한번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그, 이른바 기득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준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본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일단 수험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 6개월이 아니죠. 잘 보면 3, 4, 5, 6, 4개월 내지 5개월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나 사례 강의 할 때나 기초지에서 할 때나 여러분들하고 기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차반인 경우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합격해왔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해서 한번 들어가 봐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5년째, 6년째 이제 했고 이제 7년째 들어가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지난 한 6개월 지금 이제 9월달 들어갔으니까 6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득에 들어오게 되면 기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일단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득이 꼭 합격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기득이 했다고 해가지고 민사소법을 다 이해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동차반하고 기득은 차원이 다르고 기득은 민사소법이 어떤 것이다라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이번에 이제 보통 9월, 10월, 11월까지.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11월 7, 8일경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올해는 10월 29일인가요? 이렇게 그때 합격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개 그 안에. 그러면 이제 강의를 그 합격자 발표하기 전인 9월부터 할 거냐, 10월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거고, 그리고 혹시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한 달 차이를 갖느냐, 2달 차이를 갖느냐의 차이가 생겨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대를 갖고서 11월 달에 시작하시는 수험생과 처음부터 나는 새롭게 그 민사소법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갭을 9월 달부터 시작하느냐, 10월 달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와 그 한 달 내지 2달을 지난 그 수험생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2달 동안 만약 공부를 안 했다고 치면 거의 동차반은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기득반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시간의 개념이 약간 달라지겠지만, 요는 이제 기득은 민사소법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도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9월 내지 10월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그럼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이 심화 정리라든지 혹은 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할 건데 그거를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1월, 12월 달에 심화 정리나 기출 정리, 그러니까 어떤 기본기를 탄탄히 다 준다라고 하는 걸 그때 가서 해버리면 다 바로 내년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심화 정리라고 하는 어떤 그 중급 이상의 강의 혹은 민사소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밟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고. 동차반들한테는 아무리 기출 문제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득반들은 한번 보기 때문에 이게 기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동차반 수업 시간에 기출이 언제 됐으니까 이런 문제 중에 이건 약간 개념을 달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GS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득반들한테 그런 문제가 필요가 없는데 동차반들한테는, 근데 그게 이제 기출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체감이 안 와닿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면, 아, 어떤 문제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지금 9월부터는 이제 심화 정리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시간부터 할 거고요. 10월에 원래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기출 100제로 들어갈 건데, 기출 100제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건지까지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볼 겁니다. 근데 요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심화 정리 기출 한꺼번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심화 정리에 대한 이론과 판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다른 문제로 파악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2달 과정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9월 달에는 심화 정리, 10월 달에는 기출 100제를 통해서 예상 문제까지 한번 뽑아보자. 그러니까 예상 문제까지 뽑아보면 앞으로 남은 12월부터 해가지고 기초 GS라든지 이제 기득을 위한 기초 GS, 그 다음에 A형, B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정리, 기출 100, 그 다음에 기초 GS. 이 기초 GS는 완전히 동차반 기초 GS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동차반 기초 GS는 자체로 중요하긴 한데,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가 기득 기초 GS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차반이 아니고 기득을 위한 기초 GS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 문제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게 11월 내지 12월에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이제 커리큘럼 들어가면 A형으로 해서 진도별 기초 GS, 실전 GS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형을 합니다. 이제 진도별은 보통 1월에서 3월 그 사이 할 겁니다. 1월에서 3월 그 사이 할 건데, 2번을 할지 1번 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형은 4월부터 해가지고 4, 5 이런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잡아주시면, 올해도 이제 기득 제가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요 안에서 제가 동차반, 이제 여러분 지금 저 공부하니까 동차반들한테 제가 뭐라 하냐면, 제가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기초 GS, 동차반 실전 GS 안에서 그러면 보통 한 120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 120문제 안에서 한 7, 80%가 나올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기득한테는 그게 좀 B형까지 들어가니까, 또 이제 최신 판례까지 들어가니까 한 8, 90%는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차반은 확률적으로 60, 70% 이상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기득은 한 7, 80%에서 90%까지 내가 맞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왔었고, 올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종합반들도 있고, 이따가 또 한번 잠깐 살펴보겠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걸 벗어나면 제가 때려치겠다고. 지금 이걸 지금 6년째 하고 6년째. 왜 말을 안 들어 쳐먹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보통 한 5월달까지 잘 하다가 왜 5월달부터 완벽하게 막 내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저하고 이제 지난 시간을 같이 해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기득은 전혀 다르게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90%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안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유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기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실력, 이런 겁니다. 동차반은, 그래서 제가 암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동차반은 제 걸 거의 암기해서 들어가라고. 비슷하게만 써도 된다고. 단지 논리적으로 쓰면 더 좋다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해왔던 것이고, 기득은 거기에다가 자기 논리를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핀트가 다르게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어떤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쭉 해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커리큘럼 쭉 이렇게 나가시면, 작년에 또 내년에 또 이맘때 와가지고 안 듣겠지만, 이제 이미 내년 이맘때 이제 여러분들은 기득이 돼서 다시 일 잘할 건지, 때려치고 또 다른 인생을 살 건지, 이제 이런 결정할 시간이 오겠지만, 작년 이맘때 오면 제가 작년 이맘때 강의가 또 이랬어요, 지금. 항상 이래 왔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얘기해보세요. 작년 이맘때 와가지고 여러분들 제 얘기가 틀렸으면 그때 와서 뭐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럼 오죽하면 내가 학원비 환불한다고, 학원비 환불한다고. 아직 환불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매년 시험 끝날 때마다 맞췄네, 안 맞췄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문제를 안 본 사람들은 저 괜히 뭐 구라치고 막 광고하려고 하네, 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 계속 그래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아예 문제도 같이 이제 올려주고 막 이랬었는데 한번 이따가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거의 150문제에서 200문제를 보는데 우리가 보는 문제 10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150에서 200문제인데 그 중에서 10문제고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7, 8문제는 내가 맞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확률적으로 뭐예요? 20분의 1이 넘어요. 그럼 20문제를 내면서 한 문제도 못 맞추면 그게 병신이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기초GS를 하고 실전GS를 하면서 10문제 중에 하루에 기초GS 8번 할 거 아니에요. 8번 하는데 기초GS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풀 거란 말이에요. 4문제 내지 5문제. 4문제 내지 5문제, 그러면 2번 하면 10문제인데, 그 기초GS 2번 하면서 한 문제도 못 맞춘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20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춘다는 건 그거는 때려쳐야죠. 제가 그러면 이 문제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까지 기출문제 쭉 파악을 하면서 이거에서 그럼 이게 빠졌으니까 이건 꼭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문제를 배합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거 완벽하게 하고 나서 정 이게 모자라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럼 근데 모자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또 제대로 못하면서 뭘 또 해요, 뭘. 여러분들 시험 보기에서 하러 가기까지 내 문제 제대로 다 했어요. 아마 다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옆에 이만큼 또 쌓여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놓고 또 누가 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계속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확률 문제이긴 한데, 200문제, 150에서 200문제 내면서 거기에서 7, 8문제도 못 맞추면 때려쳐야지. 어떤 강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못 맞추더라고, 보고. 이상한 거 내고. 그리고 내가 맞췄다고 올리면은, 그 구라라고. 내가 구라친 적이 언제 있어요. 못 맞추는 게 바보지. 200문제씩이나 내면서 어떻게 못 맞춰. 이거 쭉 보면서 거기에 다 걸리게. 제가 오죽하면 이 그물에 걸리는 바람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물코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냐에 따라서 고기가 걸리는 거고 바람이 아니면 다 걸린다고. 이것도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올해 또 시험 보고 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왜 못 풀었냐고. 제가 친한 애들한테요. 그거 언제 봤던 건데 왜 못 풀었냐고 그랬다. 그거는 그게 어딨어요. 이미,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쭉 해나갈 거고, 그러면 심화 정리가 왜 중요하냐? 이거 기본 강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전제해서 내가 기본 강의를 했을 때,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0회에서 보통 60강 이상을 보통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강 정도를 하는 거고, 다른 데 가면 100강도 넘어요. 솔직히 전 100강 이상을 갈 필요도 없고, 100강 이상 가면 그 지쳐서 못해요. 100강씩 해가지고 어떻게 해? 더군다나 그거를, 빨리 돌리기로 해가지고, 문제는 인강을 빨리 돌리게 하면 언제 돌렸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난 자고 있고, 그러면 또 어디 다시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강이 좋은 거고, 지금 딴 얘기인데, 기본 강의를 했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내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거냐. 그거를 요번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4주 동안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일단 제가 오늘 강의 계획서 해가지고 보시면 강의 목표 해가지고 목표는 목표예요. 그냥 맨날 하는 얘기지. 내년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강의 하자. 이게 목표겠죠? 이거는 원래 하는 얘기니까 그 하는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원래 제가 하는 직업이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있는 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의미 없고. 그래도 목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정과 강의 교재는 요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교재는 앞으로 제가 PDF로 올리거나 이제 자료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1회 1자료가 나올 겁니다. 1자료가 나올 건데, 그러면 그 바탕이 되는 건 각자 기본서가 있어요. 각자 기본서가 있고, 각자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데 거의 기본서 볼 일은 없어요. 이거 봤다가 자료 봤다, 이거 봤다 언제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방에다가 확인할 차원에서 책을 갖고 다니더라도 상관없는데 기본서 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냥 각자 기본서라고 해놓고 거의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는 건데, 필요한 거는 법조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저기 써있지만 그 민사소법 표준 판례라고 있죠, 그죠? 그 민사소법 표준 판례가 제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로스쿨에서 표준 판례를 이제 만든 겁니다. 로스쿨에서 표준 판례 만들고, 요게 새롭게 이제 개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로스쿨을 관뒀었는데 작년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따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한번 이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릴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표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스쿨 교수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요. 어떤 민사소법들이, 민사소법 표준 판례가 8명인가 교수들이 만들었어요. 8명이 교수들이 표준 판례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8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표준 판례에서, 근데 이 표준 판례가 지금 다 로스쿨에서 다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민사소법 표준 판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봤다 이러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책 한 권 가지고 와라 했어요, 내가. 그 최대한 얇은 거.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봐라.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걸 전제를 해가지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PDF로 제가 제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자료에 지금 나올 때마다 그 중에 중요한 혹은 우리 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가 따로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꼭 봐야 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페이지 나눠드린 자료. 11페이지 보면 28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28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표준 판례 그대로 제가 스크린샷 해가지고 오려 붙이게 해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표준 판례 중에 이런 것들은 일반 판례가 없어요. 교과서에도 없는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전공하시는 교수가 자기들이 이제 논문 쓰다가 뭐 하다가 이 판례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다른 웬만한 모든 판례들은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봐야 될 판례들 중에 이제 몇 개는 제가 또 올라와 있고, 이 표준 판례가 굉장히 이 심화 정리라거나 여러분이 따로 정리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막판에 제가 이거 카페에다 올려놓으면서 웬만큼 되신 분들은 꼭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표준 판례가 굉장히 좋아요. 꼭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면 다 머릿속에 이제 요거 가지고 다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자료 있죠, 그죠? 제가 매 회마다 드린 자료, 그 다음에 법조문, 그 다음에 민사소법 표준 판례인데, 이것도 뭐 볼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득을 하고 심화 정리하면서 표준 판례를 가지고 진도도 정리하고, 그 중에 어떤 의미 판례들이 있는지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 표준 판례 만들기 위해 8명, 9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사소법 전공한 사람들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게 잘 보시면 당사자에 관한 게 있어요.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절차를 해가지고 소송의 종료, 그 다음에 항소, 상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송물과 관련된 병합소송 문제가 또 이렇게 또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당사자, 소송물, 소송의 종류나 항소심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걸 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잘 보시면 당사자는 1인인 경우에 당사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복수의 당사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개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당사자를 맨 앞에다 놓고 그 당사자만 쭉 보고, 그다음 한참 있다가 끝나고 나서 복수의 당사자, 이른바 병합소송 해가지고 맨 끝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당사자라고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은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 당사자가 나와 있는 거고 당사자와 연결돼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 어차피 이걸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관한 건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게 1주차입니다. 그러니까 1주차. 그래서 1주차에 보면 오늘 볼 게 이제 당사자 문제와, 그 다음에 내일 볼 게 뭐냐면 당사자 중에 당사자 변경. 당사자 변경이라고 하는 건 2명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짰는지는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소송물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소송물인데, 소송물이 어떤 의미인지와 논의가 있고, 이 소송물 하면 당연히 소송물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위까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병합소송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거는 1주차, 2주차. 그래서 당사자와 소송물에 관한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엮여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도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이게 소송물이면 소송물과 연결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전반에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개 아주 편하게 따져준다면 1인인 당사자, 복수의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소의 이익, 그리고 이게 병합소송이나 다른 경우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사자는 나중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물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잘 보시면 기판력이나 이 절차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주관적 범위나 객관적 범위라고 하는 거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 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거고, 소송물에 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것이 전소와 후소가 어떻게 비교가 될 건지 잘 보시면 다 비교하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심화 정리는 이 비교를 할 줄 알면 돼요.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례 문제니까 이렇게 안 나오지만, 만약에 사례 문제가 아닌 논술 문제나 이런 게 나올 때는 논술 문제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 다 비교하라예요. 비교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논술 세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한참 옛날 논술할 때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비교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들이 그 논술을 하거나 뭘 하면서 꼭 뭘 내냐면 비교하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사례 문제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넘어가시면서 하고, 제가 심화 정리는 곧 어떤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요걸 가져주는 게 바로 요 심화 정리의 가장 궁극의 목표고, 실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계속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물에 관한 요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주차 들어가면 변론과, 이거 아까 이게 이제 항소, 상소, 그 다음에 소송의 종료가 되고, 요게 이제 요것과 이제 변론 절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변론이 있고 증거 절차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변론 절차, 하나는 증거조사 절차. 그러니까 이거는 1심과 2심을 통틀어서 세부적인 절차고, 그 절차는 어차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 4주 동안 당사자 편, 소송물 편, 변론 증거 편, 나머지 절차적인 편 있잖아요. 그죠? 소송의 종류나 항소, 상소, 재심, 요 항고까지 이렇게 해서 총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이 될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여기서 가면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지만 일심하고 항소심하고 상소심 같은 게 뭐냐, 차이점이 뭐냐, 거기서 꼭 알아둘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책은요, 여러분들은 누구 책을 꼭 봐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원래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을 누가, 학자들이 그 민사소송법 해설해 놓은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거야. 그 해설해 놓은 거를 누가 베꼈겠어요? 학원 강사들이 다 베낀 거예요. 그러면 해설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해설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만든 책이 가장 많이 보겠죠.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제가 이거 방송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 쉬운 책은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인데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쉬운 책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이시훈뿐만 아니라 홍문혁 교수나 요즘에 이제 김홍욱 교수나 뭐 이제 다 이제 사그러가는 이제 불꽃도 아니에요. 이제 다 이제 꺼진 불꽃들인데 그래도 아직도 그 사람들 책을 바탕으로 학원 교재를 만드는데 그 학원 교재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나로 다 해서 1000페이지 넘는 책을 만들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걸 따로 만들 건지 그걸 중간에 걸쳐가지고 적절히 버무릴 건지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강사의 마음이겠지. 그래 나는 여러분들하고 기본서를 하면서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난 누구처럼 양이 방대하지도 않고 누구처럼 쫄대기로 막 요약집도 아니고 중간을 항상 중간에만 살자. 그래서 내 책은 항상 중간에 걸쳐 있어요. 설명도 있고 요약도 있고. 근데 누구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동차반들은 그래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한두 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나가는, 변리사에서만 잘 나가는 한 강사가 낸 책은 도대체가 동차반들이 시험 볼 때까지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서만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더라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결론적으로 내냐면, 여러분들이 본 기본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본 기본서를 내가 두세 번 읽었다면, 그거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 이 당사자에 관한 것이 민사소송법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소송물에 관한 것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변론과 증거 절차라고 하는 것이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머지 진짜 절차라고 하는 소재기부터 제1심 절차, 항소심 절차, 그 다음에 상고 절차, 혹은 재심 절차까지의 의미가 뭔지,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비교하는 요걸 여러분들 걸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 뭘 비교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됐다는 거예요. 네, 아쉽게도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데, 여학생이 있어도 원래 이런 얘기 해요. 내가 어떤 여자랑 사귀든 어떤 남자랑 사귀든 그 사람이랑 사귀어봐야 전에 또 사귀었던 사람, 이 말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하고 뭘 알아야 뭐가 돼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결혼도 살아보고 해라. 뭐 또,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신사람에 대해서 그 다 장단점이 있지. 신사람은 신사람대로 좋은 거고, 완숙하면 완숙한. 근데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 합격하는 문제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그죠? 뭔가 익숙해서 그 익숙하다라고 하는 건 차이점을 안다는 거예요. 비교할 줄 안다는 거. 절대 처음엔 몰라요. 그러나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년쯤 사귀어봐요. 뭘 하면 저 새끼 또 그런다 이러지.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좋지. 처음에 모든 게 새로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든지 나오더라도 익숙해가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문제가 얼마나 쉬웠느냐. 여러분들은 뭐예요? 올해 문제보다 그게 쉬웠나? 막 이러는데 정말 쉽죠. 다 풀어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는 네가 해왔던 거니까 맞아 그래요. 난 내가 해왔던 거니까 쉬운 거지. 여러분 고작 4, 5개월 동안 한 건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4, 5개월 동안 내가 하라는 것만 하라고. 그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더럽게 안 듣잖아요, 더럽게. 그대로 써보고, 그 오죽하면 막 옆에 첨삭하면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죠? 여튼, 우리가 심화 정리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익숙해져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 요게 바로 심화 정리를 하는 거고,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와도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쭉 해나갈, 수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10년 동안 기출문제는 나중에 기출문제 하면서 이제 하는데, 올해 잠깐만, 그래도 올해 시험 봤으니까, 올해 시험 본 지 이제 한 달 반, 2달 다 돼가니까, 그래도 한 번만, 한 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4년도 시험 문제가 뭐냐? 전속적 관할합의, 사물관할의 항소심, 변론주의, 서증, 자백의 철회, 소송상 화해, 항소이익, 단순병합, 대상 청구 문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왔고, 이놈의 서증과 자백의 철회, 이 서증하고 내가 우리 1년 동안 여러분 4개월, 5개월 동안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서증하고 자백은 스치기만 해도 뭐라 했어?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라고 그랬잖아. 스치기만 해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항상 내가 요새 내가 똑같은 얘기 했었나? 하여튼 어디까지 똑같이 했냐면 서증하고 자백은 스치기만 해도 통풍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했었는 거죠?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서증하고 자백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올해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서증하고 자백이 나왔지만 올해 또 서증하고 자백이 또 나온다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죠. 최소 서증하고 자백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고 어떤 애는 둘 다 나오고 이랬잖아요. 내년에 똑같습니다. 그럼 올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서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다 이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항소이익. 이거 틀린 놈들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 항소이익 틀린 놈들은. 내가 그러면서 뭐라 해서 항소이익 하면서 원고가 항소했느냐, 피고가 항소했느냐 해서 피고가 항소하게 되면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원고에 부대 항소 문제가 생기지 않으세요? 이런. 근데 원고가 항소하게 되면 부대 항소가 나올 수가 없지. 원고가 전부 승소한 원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건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보시면 적식, 적법, 변론 증거, 소송의 종료, 상소 재심인데, 그다음에 객관적 병합, 다수상사자 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딱 눈에 봐도 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네. 문제는 적식과 적법에 들어가면 소송물하고 당사자는 했는데 왜 법원은 왜 뺐냐? 왜 안 한다고 하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올해 전속적 관할과 사물관할이 나왔는데 23년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22년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1년도에는 아예 적법, 적식 안 나왔고 20년도, 19년도 언제 나왔어요? 관할이 17년도에 나왔죠. 17년도. 그리고 또 들어가 봐요. 17년도에 나오고 재소전 사망, 소송요건 판단 시기. 그리고 나서 언제 나왔어? 14년도, 13년도에 나왔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냐면 올해도 마찬가지지. 17년도에 관할이 나왔고 법원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 때쯤 내가 작년부터 그래 했어요. 그 여러분 나한테 나도 하겠다. 아유, 나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내가 작년부터 뭐라고 했어요? 관할이 나오고, 관에 나오고 합의 관할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 왜냐면, 변호사들이 이 떼거지로 나오는 바람에 얘네들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게 주로 합의고, 그러면 내가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매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뭐라 했어요? 관할 문제라고. 그것도 무슨 관할? 합의 관할. 올해 8월 9일인가 요번에 변호사 2차 모의고사에 또 관할 또 나왔어, 또. 내가 또 갔다가 여러분 보여줄게요. 다음 주쯤에. 그래서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럼 내년에 관할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내년에 법원만 지랄하게 이렇게 파는 애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할 필요가 없지. 확률적으로 내년엔 관할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기득은 관할하지, 법원 그냥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가급적 하지 말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제적 깊이 회피 정도만 한번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하고 내가 올해 뭘 했어? 기초지에서부터 해가지고 관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번엔 관할 안 해요. 법원 안 해요. 법원 빼도 돼요. 내년 언제까지? 내년 기초 GS나 그 실전 GS 할 때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낼 겁니다. 내면 이제 제적 깊이 회피 정도만 내고 거의 관할 문제는 안 내고 대신 신의칙을 좀 더 낼 생각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 14년 이후에 이렇게 법원에 관한 문제가 2개 이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법원에 관한 문제가.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또 이럴 수 있겠네요. 앞으로 한 7, 8년. 그러니까 내가 17년 지나고 나서 혹시 몰라가지고 23년도, 22년도부터, 23년도부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관할 나올 때가 됐고, 관할 나오면 합의 관할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네. 여러분, 나도 근데 나도 하겠다고. 나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 혼자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다른 게 뭐 자기주도 학습인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알아내가는 수업.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수업의 목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똑같은 얘기, 나도 알아요? 서증하고 자백은? 또 나올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맞출 줄 알면 왜 해야지? 왜 못해? 그리고 올해 보니까 한 2-3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라 카톡이야. 카톡에다가 내가 1교시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1교시에는 내가, 작정하고 여러분들하고 놀려. 어차피 요거 1교시는 무료로 나가는 거니까, 얘기하는, 카톡에다가 누가 내 답안지를 씹네. 내가 그래서 어디가 HB 학원을 가서 보래요. 난 절대로 어디 가서 이상한 댓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봅니다. 일단 조작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나 들었어요. 조작한다고. 그 학원에서 듣고, 그 강사 누구의 댓글도 조작한다는 걸 내가 들었고, 직접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 댓글러의 그 수험생한테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 문제가 뭔데?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들 하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몰라요, 여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와가지고, 서증, 자백, 내가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또 나온다? 그럼 스치기만 해도 통풍이야? 이러면서 내가 농담했던 거 이제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됩니다. 꼭 나오는 건 반드시 해야 되겠지. 그건 심화 정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것 중에 이제 심화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변론 들어가면서 이 변론의 절대적인 원칙이 뭐냐? 이 변론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변론에서 나오면 뭐라 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4번의 1번 문제, 올해 나온 4번의 1번 문제. 4번의 1번 문제를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그래가지고 웃겨요.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캡처해가지고 내가 안 본다니까 내가 이따 보여줄 수 있어. 캡처해가지고 카톡에다 나한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답이 틀렸다고 누가 했다더라. 미친놈을 했어. 아니 내가 누구한테 미친놈을 그 캡처를 나한테 보낸 놈한테 미친놈을 했어. 넌 나한테 다음에 보기만 하면 나한테 죽여버린다고. 내가 보기 싫다는 걸 나한테 굳이 왜 보내요? 웃겨가지고 내가 참,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길에 마저 얘기해 봅시다. 몇몇 했는 거 했으니까. 1페이지 봅시다. 올해 문제인데, 1번의 1번 문제. 1번의 1번 문제 보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잘 봐봐. 1번의 1번 문제 첫 번째 봐요. 갑은 자기 집 부근에 도로를 건너다가 의리운전한 의소의 승용차에 치였다. 이거 내가 단골로 내는 손해배상 나올 때마다 뭐야? 갑이 길을 가다가 의뢰 차에 치였다. 내 사례집에 보면 이 사례만 했던 수십 개. 왜냐면 맨날 가다가 치여서 죽으니까. 기억 안 나? 내 사례집 안 보여? 심지어 1번은 또 뭐요? 거기에 3천만 원 또 뭐고.
내가 이거 여러분한테 얘기해. 내가 그럼 오죽해요. 내가 딱 뭐, 여러분, 내가 잘난 체 하면 내가 낸 건가? 이랬어요. 1번 보고. 여러분, 내가 사례집이나 여러분 이거 기초주의 쓴 거 실전주의에서 냈잖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지금 실전주의에서 들어왔나? 이런 생각 잠깐 안 들었어? 진짜 너무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내 사례집하고 이 문제가 겹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느냐라고 내가 지난번 8월 달에 그 해설 강의하면서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못 들었던 사람을 위해서 제가 2023년도 12월까지, 모두 12월 되면 로스쿨 대학 법전 협의회에서 네가 만든 중간고사, 네가 만든 뭐 이런 문제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문제은행에서 또 가끔 이 법학 강사이자 박사 이상의 강사나 전문 연구원들한테 문제를 사가요. 한 문제당 얼마씩. 제가 돈이라면 환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문제를 엄청, 어차피 사례집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문제들 그대로 뽑아다 줘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어. 문제은행 엄청 많아요. 모든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방식이 내 건 내가 낼 거야 이런 교수가 있고, 또 어떤 교수가 있냐면 문제은행에서 뽑아. 왜냐면 그 문제풀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가지고 또 뭐 하겠어? 거기서 내는 거지. 그래서 보고 이거 괜찮은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우리 지금 병립에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인가에는 채권자 취소권하고 기판령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나만 냈어. 나만. 나도 그게 나올지 몰라. 내가 내면서 이거 좀 내긴 좀 그렇지만 그거 풀어보는 문제야 돼. 이러면. 그리고 가끔 뭐 이거 왜 푸냐고 나가는 놈도 있고. 그래도 풀어봐야 돼. 이래요. 근데 내가 낸 게 아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제 뽑고서. 그 중간중간에 내가 낸 문제랑 똑같은 이유는 내가 내서가 아니라 그런 확률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내가 냈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강사들 중에 그런 강사가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잖아. 그 나는 이제까지 내왔던 문제 풀에서 냈던 문제를 가지고 GS도 만들고 사례집에 있다 보니까 매년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1번 봐봐요. 그 사건 전개도 똑같아, 안 똑같아? 길 가다가 치였대. 그래서 뭐 위자료 3천만 원 똑같아, 안 똑같아? 이게 같을 확률이 어딨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못 풀었던, 나한테 들었던 수험생들은 찾아내면 반이 죽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하면서. 이거는 또 기억도 나요. 가끔 내가 첨삭하면서, 야, 이거 승수한 놈이 항소를 했는데 부대 항소를 왜 해? 부대 항소는 부대찌개만 생각하지 말고, 항소가 원고가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했는데 어떻게 부대 항소가 나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대 항소한 얘기는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항소하면서 내가 뭐라 했지? 원고가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한 거냐? 아니면 피고가 항소한 거냐? 그러니까 1심에서는 원고하고 피고라고 부르고 2심에서는 뭐라고 부르? 항소인과 피항소인. 3심에서는 상고인과 피상고인.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게 심화정리인 거예요.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요 항소와 피항소인, 원고와 피고, 상고인과 피. 그럼 뭐 재심 원고, 재심 피고. 요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게 그래서 중요했구나. 별게 아니지만 그걸 완벽하게 비교. 누군가를 비교할 줄 알아야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고 좋은 남자친구도 만나는 거예요. 비교를 할 줄 안다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대전 지역에서 논술 강사를 했어요. 그때 시간 강사하면서 이제 왜냐면 한참 그 2012년도까지 13년도까지 논술을 한참 되게 중요했거든요. 대전에서 내가 논술 강사를 하는데 그 9년도, 09년도, 00년도 나한테 해가지고 지금 의대 얘기하는 의대 간 애들, 서울대 간 애들, 연고대 간 애들 막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나한테 수강생을 듣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번 돈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 뒤로 나부터 그지야.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수업은 거의 돈이 안 나와요. 그때 없었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 강사를 하다가, 논술 강사하다가 박근혜 들어오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박근혜랑 반말하는 거예요. 이명박 갈 때까지는 논술로 막 먹고 살만 했는데, 박근혜 들어오면서 논술이 막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를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재인 때 와보면 또 논술을 살려야 되는데 또 안 살아. 그래 결국 뭐밖에 못해. 이제 대학 교수도 이제 안 됐지. 그래 뭐 하겠어. 내가 역삼동 가가지고 내가 한번 그런 경험 있잖아. 논술에서 대전에서 그럼 내가 하면은 거의 막 줄을 섰으니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안 하는데 아직도 그 수험생들 중에 나한테 연락하는 애가 있다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뭐 하면서 이제 고대나 이런 가는 애들. 그래서 내가 19년도에 딱 올라오면서 여기 딱 역삼동 오면서 이제 내가 평정하겠다. 왜냐면 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나 다 아니까. 한 몇 년도 문제만 파악하고 그리고 교수들의 성향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첫 해부터 나는 거의 다 맞췄어요. 이런 일, 내가 동참한 여러분들하고 내가 뭐라 그랬어? 나 5년 전부터 이랬다고. 올해 똑같을 거라고. 그럼 내가, 여러분 내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올해 똑같아, 안 똑같아? 내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랑 한치에 벗어난 얘기가 있어, 없어? 있으면 얘기해봐요. 올해 시험 보고 나서도 아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평정을 못하고 있네? 어떻게 된 세상이야? 이 정도 됐으면 내 얘기를 다 듣고 내 강의를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냐고, 왜? 1번, 2번 봐봐, 2번. 첫째 시간은 이런 시간이에요. 2번 봐봐. 약속하였고, 소치하였고, 소치에는 소송상화해. 소송상화해만 세 문제. 그리고 맨 B형에도 있어요. B형에도. 이거 못 풀면은. 그 다음 3번. 3번 가지고 얘기하던데, 잘 봅시다. 3번, 1-3번 가지고 캡처한 거 아니라, 이거 다른 유명 강사는 내가 한번 봐봐요. 갑이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하려고 한 것을 알게 된 을은 자기가 준비 중인 시의원 선거 출마가 무산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런 표현들, 이런 거 누가 잘해? 나하고 사례 못 내는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안 해?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왜 이런 얘기 쓰냐고. 나 재밌으라고. 똑같아, 안 똑같아? 나 이런 표현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 사례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 내 걸 썼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거 NPC야. NPC지만, 내가 사례집에다 왜 잘 넣겠어? 정확히 파악하라고. 근거가 나머지 갑에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소를 제기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면서 자신이 서명한 손해배상 각서를 갑에게 교부하였고, 그런데 갑이 얼마를 요구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각서의 손해배상 부분을 뭘로 했어? 비워진 대로 줬대요. 비워진 대로. 원은 여기 인장을 찍었는데 좋아, 거기까지. 이 각서를 받은 갑은 얼마 후에 을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너무 액수가 많다고 거절하자 갑은 임의로 이 각서의 손해배상 액수를 5천만 원을 기재해버렸네? 있어요. 을이 상대로 5천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뭐 했다고? 얘가 뭐 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이걸 소송에 냈어, 안 냈어? 소송에 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여기까지는 NPC야. 그냥 이렇게 했대. 그 다음부터 봐. 이 각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에 을은 각서상의 서명은 자기 거지 맞으나 갑은 무단으로 액수를 기재했으므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그러니까 요 앞까지는 뭐야? 요 앞까지는 NPC야.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롤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있는 나무 이렇게 뭐가 있어. 건물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건 뭐부터야?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각서는 내게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서증이 돈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지. 그럼 백지문서야 아니야? 이게 백지문서야 아니야?
백지 문서가 아니잖아. 그런데 백지 문서가 아닌데 이걸 을이 뭐라고 하고 있어? 이거 백지 문서였어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주장. 을이 이거 백지 문서인데?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주장.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여기 써있잖아.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 그랬더니 갑이 뭐야? 지금 거기까지 주장했어. 그러면 법원은 현재 이 문서가 백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미친놈들이 이걸 오늘 백지가 증명이 되었다고. 그리고 누가 유명한 강사가 이게 백지가 증명됐대요. 아니, 어디가 써있어? 어디가 거기 백지가 증명됐다는 게 어딨어? 나한테 얘기해봐요. 거기 백지 증명됐다는 게 어딨어? 판사가 볼 때는 이미 그건 뭐야? 내가 해설 강의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듣고서 이상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너 내 해설 강의 듣고 질문하는겨?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내가 똑같이 그때도 열받아서 똑같이 얘기한 거. 판사가 지금 주장을 하면 이 주장을 누가 판단하는 거요? 이거 누구 보고 판단하는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라고 써있잖아. 법원이 이걸 주장을 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증명 책임을 지울 거냐고. 갑이 냈을 때는 뭐요? 백지에 아니요. 아니고, 아닌 게 증명이 됐잖아. 백지가 아닌 게 증명이 된 거고. 그러면, 을은 이게 백지야 그러면 백지인 걸 누가 증명해야 돼? 주장했으면, 아니, 미친놈도 아니고, 주장했으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백지인 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면 그럼 뭐야? 증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으니까 원래 이건 백지가 아닌 걸로 판단해야지. 아니,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러고도 어떻게 일타 강사라고 그러지? 그러고도 뭐 박승수도 그랬다며? 그럼 캡처가 박승수도 있어, 미친놈도. 아니, 걔네들 뭐 신이야? 신도 요새 감옥 가 있어요.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JMS 같은 놈도 지금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어요. 그런 애들도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는데, 아니, 걔네들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고, 봐봐. 거기 어디, 백지 문서가 어디 증명이 돼 있어. 백지 문서가 증명이 되었다면, 그럼 뭐야? 보충권이 있냐, 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이게 백지 보충권에 관한 문제예요? 백지 문서에 관한 문제야? 명준이. 백지 보충권에 관한 문제야? 백지에 관한 문제예요? 백지임을 주장했고, 주장한 거를 증명해야지. 증명됐어, 안 됐어? 앞에 NPC 가지고, NPC들이 그럼 들고 일어나지. 나 NPC인데? 이럴 거 아니오. 그 앞에까지는 뭐라 해요? 내가 그래서 사례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엇을 여기서 찾을지, 무엇을 안 찾을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는 내가 이런 장난 들어하지만 작년,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돼. 1년 전에 장난은 더 심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드라마 장면도 여기다 집어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백지인 걸 주장했잖아. 그러면 백지 주장했으니까 뭐 맨날 나오는 얘기야. 주장하면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야지. 이거 가지고 또 카톡 보내 그러면 카톡 폭파시켜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아니, 봐봐. 나 이거 혹시나 내가 잘못했나 또 봤어. 그 증명이 어디 되었어? 소제기 전까지 판사를 어떻게 알아? 걔 그 일타나 누구 이런 애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NPC가 뭔지 좀 찾아보라고. 몰라요, 몰라. 알겠죠? 넘어가고 2번. 2번에 1번. 도대체가 2번에 1번도 웃겨요, 아주. 2번에 1번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위 금전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프랜차이즈 및 소비대차 계약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서 을이 주소지. 을이 주소지라고 했어요? A라고 그랬어? A라고 그랬으면 A가 전속관할인데 을의 주소지. 을의 주소지는 피고의 주소지야. 피고의 주소지. 이 피고가 을이 피고였는지 갑이 피고였는지는 몰라. 계약은 대등한 거니까. 그냥 단지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 을의 주소지였어. 을의 주소지. 알겠죠? 을의 주소지였어.
의뢰주소지였는데 의뢰주소지를 죄송합니다. 의뢰주소지 법원을 관할하는 관할한다는 문구가 있고 당초 위계를 체결했을 때 을은 주소지가 모두 A시에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을이 B서로 이사를 가서 현재 의뢰주소지인 B법원소를 제기하게 되면 갑은 상당한 불편을 갑은 고심 끝에 민사소송법에서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번호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지챔채무 원칙에 따른 의무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A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럼 봐봐. 갑이 의뢰주소지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원래 A였다면 굳이 뭐라고 했겠어? 갑하고 을하고 둘 다 A에 살아요? B에 살아요? A에 사는 건지 일단 의사표시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표시 해석 자체가 A로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굳이 의뢰주소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야 돼? A라고 했겠지. 근데 의뢰주소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야? 의뢰주소지가 변경될 걸 전제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봐. 일단 이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야. 이건 근거가 안 돼. 그냥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보세요. 갑이 의뢰주소지에다가 소를 제기했으면 이게 전속적 관할합의인 이유는 뭐야? 의뢰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의뢰주소지가 갑이 소를 제기했으니까 얘가 누구니까? 얘가 피고니까. 피고의 주소지 보통 재판적은 법정 관할이 아니요. 법정 관할이지. 법정 관할은 합의 관할을 법정 관할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속적 관할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 전속적 관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을이 피고의 보통 재판 법정 관할이니까. 그래서 법정 관할 중에 이 법정 관할의 의미가 을의 주소지가 뭐가 됐으니까? 피고의 주소지가 됐으니까. 그럼 피고의 주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 여러분들이 보통 재판적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요?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을의 주소지가 전속적 관할 합의인 이유는 을이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속적 관할 합의고. 보통 재판적은 언제 정리가 돼? 소를 제기할 때 보통 재판적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빼놓고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채무자가 4번을 이사 갔어. 4번을 이사 가면 보통 재판적은 어디요? 4번을 이사 가든 말든 현재 소를 제기한 그 피고의 주소지가 뭐가 돼야 돼? 보통 재판적이 뭐가 되는 거요? 현재의 소제기 시에 그 주소지가 뭐가 되는 거요? 보통 재판적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의 논리는 현재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 을이 소의 전속적 관할 합의냐? 왜 전속적 관할 합의냐? 을이 소를 제기받았기 때문에. 제기받았다는 건 을이 누구기 때문에? 피고고. 피고의 주소지가 뭐기 때문에? 보통 재판적이기 때문에 전속적 관할이야. 알겠죠? 부가적 관할이 아닌 건 누구도 다 인정하는데, 요 역삼동에 다 인정하는데, 부가적 관할하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을이 이때 뭐가 됐으니까? 피고의 주소지가 됐으니까. 그 피고의 주소지를 언제 따져주냐고. 소제기 시에 따져줘야지. 두 번째, 이게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판례를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판례 주소지 어떻게 됐냐면 이런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약관에 관한 다 같이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약관 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를 뭘로 한다고? 전속 관할로 한다.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로 한다라고 하는 약관이 무효냐 이유냐라고 하는 문제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날 거야 그지?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거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알 수가 없지. 말을 안 하는데 안 나면 안 돼. 근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내가 풀었어? 이게 영업소 소재지라고 하는 건 일단 뭐를 정리해? 이게 전속적
관할 합의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약관의 유효무효를 따져주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약관 문제가 왜 생겼어? 영업소 소재지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약관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결국 누구한테 불리한 문제가 생겨? 약관의 상대방인 소비자한테 불리하니까 원래 전속적 관할합의로 합의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약관에 의한 무효야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소 소재지는 변할 수 있어 없어? 변할 수 있다는 거요. 똑같은 논리야. 의뢰 주소지는 변할 수 있어 없어? 변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관할 합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소재기 시에 법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속적 관할 합의가 되는 거예요. 소재기 시에 영업소 소재지가 뭐가 돼?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는 전속 관할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례는 약관에 무효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긴 거고 이건 약관 문제가 아니야. 단지 논리만 갖다 끄집어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B가 뭐야? 전속 관할이에요. 전속 관할은 일단 법원도 구속해야 하네. 구속하지. 그럼 관할 위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맞아, A가 맞아. B가 맞지. 이게 어떻게 A가 돼? 이거는 내가 이건 50%만 맞힌 거예요. 50%. 왜냐면 영업소 소재지 문제나 이런 전속적 관할합의 문제를 하면서 보통재판적 문제나 이런 거 원래 이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잘 안 내거든. 의뢰 주소지 어쩌고 저쩌고 요거를 헷갈리라고 낸 거지 당연히. 그 의미가 뭐냐고.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이건 당연히 B입니다. 이거의 논의가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나한테 이거 가지고 두 명이 다른 애들 다 A라고 했는데 왜 너는 B냐고. 아니 이거 어떻게 A냐고 B라고 하다가 관뒀어요. 걔도 차단. 도대체가 말이 안 들어먹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합시다. 3번 문제. 3번에 1번 문제는 제1위소가 항소심 계속 중 이러한 소가 추가하는 것이 이러한 소에 추가하는 뭐예요? 병합소송이지. 소변경 중에 병합소송 청구의 병력이 있어 없어? 없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고 2번 항소심에서 변론 종결할 때까지 A 토지 수용 여부는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2소가 제기될 수 있는 이유를 확정되지 못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돼?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라고. 제가 대상 청구하면서 이게 장래이행의 손지 아닌지는 장래이행의 소가 무조건 누구한테 좋다고 그랬어? 해석이 불분명하면 무조건 어디로 하라 했죠, 제가? 장래이행의 소로 하라 그랬죠, 장래이행의 소로. 그럼 장래이행의 소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 청구 적격과 미리 청구할 필요, 미청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3번 봐봐. 3번. 항소심 법원은 심리 후 2개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봐봐. 이거를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진정 예비적 병합 중에 인용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진정 예비적 병합이 있어. 그 미친놈이지? 인용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현재 이행해소하고 장래이행해소. 내가 단순 병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래이행해소, 현재이행해소 무조건 인용이냐 기각기가 내가 비형할 때도 그랬어. 비형할 때도 인용 기각기가. 인용 기각기가. 그러면서 이것에 관한 문제가 22년도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실전 GS인가 기초 GS 하면 내가 원래 중요한 문제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풀었어. 왜?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올해 여러분부터는 풀어야 된다고 그래. 나 침튀네. 올해 여러분부터는 풀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인용이고 불병 적용하고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 했잖아요. 일단 이걸 보면 이걸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보는 놈들은 전부 다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아니 어떻게 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인용이 나와? 진정 예비적 병합이라는 건 뭐요? 주의적 청구를 기각할 때 뭐 해달라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달라는 건데 주의적 청구를 인용했는데 어떻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 그건 진정 예비적 병합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런 애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요?
기빨려. 그런 애들하고 대화하면 내가 기빨려요. 말이 안 통하잖아. 어떻게 인용인데 이게 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냐고. 1번은 가능해요. 1번은 진정 예비적 병합이든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든 어차피 청부의 병합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 1번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요? 장래이행에서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전제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도 그렇게 물어봤잖아. 뭐라고? 소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이유가 뭐냐? 그게 무슨 되지. 2번하고 3번부터는 무조건 다 어디로 가야 돼? 장래이행에서로 가야 됩니다. 특히 3번을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풀었던 애들은 영원히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합격 못해. 합격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은. 4번의 1번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4번의 1번 문제. 4번의 1번 문제 같은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되게 어려웠는데 내 눈에는 답이 보였어요. 왜냐면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주장했으면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봐봐. 을은 병액 5천만 원을 대하였고 이를 담보로 갑이 소유 저당권 설정하였고 그 당시 병은 갑이 자기에게 A 토지에 대해 저당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을에게 진술하였고 병이 5천만 원 대역은 반환하지 않자 을은 A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신령하려고 했다. 갑은 병에게 이러한 저당권을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을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등기,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요? 저당권 말소등기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하면서 등기 추정력 나왔나? 등기 추정력 나왔지. 그러면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주장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원고한테 있어? 피고한테 있어?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는 이미 대리권의 추정력이 인정돼야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그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있으니까 원고가 원래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대리권이 없음을 봐야 돼.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돼. 누가? 원고가. 이거 3번이나 풀었어. 내가 내 기억에 3번, 4번 풀었어요. 언제 풀었지? 이른바 유일한 증거할 때도 내가 등기 추정력 풀었고, 기억나요? 그때도 증인 신청하잖아. 그거 문제랑 구조가 똑같아. 유일한 증거하면서 내가 뭐 했지? 등기 말소 청구 소송하는데 증인을 A, B는 본증, B는 반증. 그래서 유일한 증거에서 거기까지는 똑같잖아. 그 앞에까지 써줘야지. 명준이 기억나?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던 거 같지? 그 앞에까지 써줘야지. 왜? 원고가 말소등기 청구 소송했으니까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등기 추정력 때문에 썼어. 그게 거기까지. 그래서 문제 보세요. 이 소송에서 갑은 자기는 병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그 당시 갑이를 위한 대리권을 병에 수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대리권에 대한 주장 증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지?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근데 법원은 근데 여기서 뭐예요? 병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어. 그러면 주장 증명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났지. 대리권이 없다라고 끝난 거예요. 그 무건대리야. 증명된 거예요. 을은 변론에서 갑이 이러한 저당권 설정회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이 없어. 그러면 봐봐요. 무건대리임을 주장 증명하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 말소등기 청구에서 원고가 있어. 그러면 무건대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이거에 대한 무건대리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추인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추인 문제만. 근데 추인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장 증명의 문제가 생기지.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무건대리가 추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무건대리가 추인이 됐다라고 상대방이 이미 뭘 해버렸어? 인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증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증명이 된 건데 무건대리를 주장 증명하는 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피고한테 있는 거예요. 피고한테 있는데 이미 증명은 됐어. 이건 됐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 책임을 완화해가지고 주장한 걸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거의 쟁점은 결국 주장 증명을 하는데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장한 걸로 볼 수 있냐? 그럼 볼 수 있으면 무건대리 추인된 거야, 안 된 거?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얼마나 뻔해. 이렇게 쉽네? 그럼 여기다 뭐만 쓰면 돼? 주장 책임을 완화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피고가 명시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한 걸로 보는 이론이 뭐가 있냐고. 간접적 주장, 주장 증거 공통의 원칙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더군다나 판례도 있어. 뭐라고? 내가 그거는 그 해설서에 올려놨어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주장은 당연히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주장이 반드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것도 뭐야? 주장한 걸로 볼 수가 있다. 또 이런 걸 뭐라고 또 부른다고? 이런 우리가 주장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기억나요, 안 나요? 비슷한 얘기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걸 볼 수 있어, 없어? 주장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야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을 안 해. 이걸 물어볼 거야. 내가 그 카톡 하는 애 중 한 명한테 왜 4번에 1번은 그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이 얘기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왜 별 얘기가 없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래,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사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볼 줄을 모르거든.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못 풀어? 내가 변론주의 하면서 맨날 뭐라 했어? 맨날 주장하면 뭐 해야 된다고? 증명해야 된다고. 그럼 원고의 주장 증명 책임, 피고의 주장 증명 책임. 맨날 얘기해서 맨날. 지겹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증명이 됐잖아. 그러면 뭐야? 주장을 한 걸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썰을 무조건 풀면 되지. 그러기 전에 뭔가 있어야 된다. 답안은 뭔가 있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원고의 주장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피고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 문제가 생기고 원고의 주장 책임 문제는 여기서 등기 수정량에 따라서 당연히 무건대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이 있지만 이미 사례에서 뭐 했어요? 주장 증명이 됐으니까 문제되는 건 결국 뭐만 문제가 돼? 피고의 무건대리 추인에 대한 주장 증명이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미해버려서 아니 내가 풀어본 거 이 있으면 대놓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카톡에다 연락이 왔나? 아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엊그제 봤던 시험이지만 요 4번에 2번을 틀리는 거 오동경차 이거 오동경차 이거 틀리는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요. 오동경착은 쓸 게 없고 근데 쓸 건 많아요. 오동경착 쓸 게 얼마나 많아, 그지? 자백의 성립요건, 자백의 효과, 그 다음에 자백의 철회와 취소. 이건 하나의 뭐야, 그냥 하나의 그냥 목차야, 목차.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걸 왜 풀었느냐? 여기서 잘 보시면 올해 뭐가 안 나왔어? 당사자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내년에는 당사자가 안 나오면 이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시험이 존재하는 한 내년에 당사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와요. 근데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 얼마나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5분을 내가 딴소리 하느라고 그럼 2시간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 첫날 1교시 하면서 왜 우리가 당사자를 열심히 해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1시간 내내 한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시험 봤던 거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엊그제 봤던 시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역삼동 일대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나 봐요. 나한테 카톡에 질문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난 절대 게시판이나 이런 건 안 보는데 그래도 나한테 카톡에다가 이런 거 물어볼 정도가 되면 뭔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미친놈들 지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못 풀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강사라고 이걸 못 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
도대체가 NPC도 모르는 애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10분간 쉬었다가 드디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